새로운 지식을 빠르고 깊이 있게 흡수하고 싶어 하시는 학습자님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아주 묵직하면서도 흥미진진한 노트를 하나 꼼꼼하게 파헤쳐 볼 예정인데요. 네, 오늘 다룰 내용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보통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이라고 하면 최신 GPU나 챗 GPT 같은 거대한 모델부터 떠올리시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눈에 띄는 최신 기술들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다룰 이 심층 탐구의 내용은 좀 다릅니다. 이 노트 안에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발전해온 역사부터 시작해서 그 이면에 숨겨진 아주 우아한 순수 수학의 원리, 그리고 놀랍게도 다가올 2030년의 전 지구적 기후 예측까지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죠. 맞아요. 그래프캣, 스펙츄얼 클러스터링, 그리고 콘주게이트 그레이디언트, 즉 그 CG라는 최적화 알고리즘까지 등장하는데요. 자, 그럼 이걸 하나씩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이 탐구의 미션은 아주 분명합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의 가장 매력적인 지점은 복잡한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을 교과서처럼 나열하는 데 있지 않거든요. 아, 그럼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할까요? 오히려 순수 수학이라는 완벽하고 우아한 세계가 현실의 인공지능 엔지니어링과 부딪히면서 어떻게 타협하고 또 깨지는지, 그리고 이 과거의 충돌에 어떻게 미래의 에너지 위기와 연결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거대한 큰 그림을 그려보는 데 있습니다. 큰 그림이라 벌써부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학습자님께서도 저희의 대화를 따라가시다 보면 흩어져 있던 기술적 지식들이 하나의 장대한 서사로 맞춰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네, 분명 그럴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트 초반에 아주 유명한 두 가지 알고리즘이 등장해요. 바로 그래프컷과 스펙트럴 클러스터링입니다. 네, 둘 다 아주 중요한 알고리즘들이죠. 사실 이 둘이 쓰이는 곳이나 겉모습은 많이 달라 보이는데 완벽하게 같은 뿌리에서 출발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둘 다 그 그래프 이론을 바탕으로 깔고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엑셀표 같은 데이터가 아니라 데이터를 관계망으로 바라보는 아주 훌륭한 시각이죠. 그러니까 각각의 데이터를 점, 즉 노드로 찍어두고 그 데이터들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선, 즉 엣지로 연결해서 거대한 거미줄 같은 망을 만드는 방식이잖아요. 네, 그리고 수학적으로도 이 두 알고리즘은 라플라시안 행렬이라는 똑같은 핵심 도구를 사용합니다. 아, 노트에도 L은 D 빼기 W라고 나와 있던 그 도구군요. 네, 맞습니다. 수식을 다 걷어내고 아주 직관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요. 이 라플라시안이라는 도구는 나와 내 주변 이웃들이 얼마나 다르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일종의 돋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 돋보기요? 네, 데이터들이 서로 얼마나 끈끈하게 뭉쳐 있는지 아니면 뚝 떨어져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이만한 도구가 없거든요. 아하, 엑셀의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라 이웃 간의 친밀도를 측정하는 도구였군요. 그런데 똑같이 데이터를 거미줄로 만들고 똑같은 돋보기를 쓰는데 이 둘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짚어봐야 할 결정적 차이점입니다. 이 두 알고리즘의 목적과 접근 방식을 대조해보면 완전히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다른 건가요? 먼저 그래프컷은 그 이름처럼 그래프의 선을 자르는 데 집중합니다. 거미줄을 끊어내서 두 개의 덩어리로 분리할 때 기왕이면 가장 연결이 헐거운, 즉 자르는 비용이 최소화되는 선을 찾겠다는 거죠. 아, 주로 전경이랑 배경을 분리할 때 쓰는 거요. 그렇죠. 수학에서는 이런 걸 이산 최적화라고 부릅니다. 아주 딱딱 끊어지는 중간이 없는 선택지에서 최적의 답을 찾는 방식이에요. 이산 최적화요? 뭔가 용어는 어려운데 비유하자면 지도를 펼쳐놓고 육지와 바다를 정확하게 가르는 경계선을 칼로 오려내는 그런 느낌인 건가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전경과 배경을 명확하게 흑백으로 나누는 거죠. 반면에 스펙트럴 클러스터링은 접근법이 훨씬 부드럽습니다. 부드럽다고요? 네, 이산 최적화처럼 칼로 뚝뚝 끊어내는 대신 라플라시안 행렬이 가진 고유한 뼈대, 즉 고유 벡터를 뽑아낸 다음에 연속적인 공간에서 군집을 나눕니다. 이걸 연속 완화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잠깐만요. 연속 완화라는 말이 조금 낯설게 들리는데요? 쉽게 상상해 보시죠. 이산 최적화가 가파르고 뾰족한 계단을 오르내리며 정확한 층수를 맞춰야 하는 숨막히는 작업이라면 네. 연속 완화는 그 계단 위에 부드러운 판자를 덧대서 미끄럼틀로 만들어버리는 꼼수입니다. 아하, 계단을 미끄럼틀로요? 네, 컴퓨터 입장에서는 뚝뚝 끊어지는 계단을 계산하는 것보다 부드러운 미끄럼틀 위에서 주르륵 미끄러지며 답을 찾는 게 훨씬 수월하거든요. 확실히 그렇겠네요.
그렇게 부드러운 공간으로 데이터를 옮겨놓고 우리가 잘 아는 K민지 같은 기법으로 원하는 개수만큼 자유롭게 덩어리를 지어주는 겁니다. 와, 계단을 미끄럼틀로 만들어버린다는 비유를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그래프컷은 좁은 지역의 에너지를 최소화해서 두 개로 쪼개는 데 특화되어 있고, 스펙트럴 클러스터링은 데이터 전체의 큰 그림을 보면서 여러 개의 클러스터를 유연하게 만들어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격이 다른 두 알고리즘이 결국 하나로 연결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두 세계를 이어주는 완벽한 다리가 바로 2000년대에 등장한 Normalized Cut, 줄여서 N컷이라는 개념입니다. N컷이요. 여기서 그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네, 여기서 정말 수학적인 마법이 일어납니다. 사실 그래프컷이 필고자 하는 그 완벽한 절지선을 찾는 문제는 컴퓨터 입장에서는 시간이 무한대로 걸릴 수 있는 극도로 어려운 문제, 즉 NP-하드 문제입니다. 아, 완벽한 답을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군요. 맞아요. 그런데 이 N컷의 목적을 아까 말씀드린 미끄럼틀, 즉 연속 도메인으로 살짝 완화시켜서 풀어보니까 그 계산 결과가 놀랍게도 라플라시안 행렬의 고유 벡터를 구하는 것과 수학적으로 완전히 똑같아져 버린 겁니다. 와, 그러니까 스펙트럴 클러스터링이라는 건 사실 컴퓨터가 풀기엔 너무 막막했던 그래프컷의 문제를 연속된 세계로 슬쩍 가져와서 우회해서 풀어버린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정말 기발합니다. 한 알고리즘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성격도 변하더라고요. 스펙트럴 클러스터링은 데이터 구조만 보고 알아서 묶어주니까 완전한 비지도 학습인데, 네, 그래프컷은 우리가 사진에서 여기가 사람이야, 여기가 배경이야 하고 씨앗을 콕콕 찍어주면 거기에 맞춰서 반지도 학습, 그러니까 그래프컷처럼 작동하기도 하잖아요. 유연성이 대단합니다. 어떤 부분이죠? 이름부터가 좀 독특해요. 스펙트럴 클러스터링이라니. 우리가 보통 스펙트럼 하면 빛이나 파동 같은 걸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요. 네. 그런데 프리의 변환 같은 신호 처리 기법을 쓰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이름이 붙은 걸까요? 이 이름의 비밀을 풀려면 고등학교 물리학 시간으로 잠깐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프리즘의 햇빛을 통과시키면 빛이 파장에 따라 쫙 분해되면서 스펙트럼이 펼쳐지죠. 네, 무지개처럼요. 수학자들도 이와 똑같은 개념을 행렬에 적용한 겁니다. 어떤 복잡하게 엉켜있는 행렬 데이터가 있을 때 이걸 그 행렬의 근본적인 뼈대라고 할 수 있는 고유값과 고유벡터로 분해하는 과정을 스펙트럼 분석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 빛을 파장별로 분해하듯 행렬을 근본 요소로 분해한다. 개념적 뿌리가 완전히 같은 거군요. 네, 아주 아름다운 수학적 은유죠. 그럼 노트에 나오는 프리의 변환과의 평행 이론은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프리의 변환도 결국 파동을 분해하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푸리의 변화는 아무리 복잡한 소리나 파동이라도 결국 피아노 건반의 도, 레, 미 같은 가장 기본적인 파동들의 합으로 쪼개는 작업입니다. 네, 사인과 코사인 함수로요. 맞습니다. 연속적인 공간에서 앞서 말한 라플라시안 연산자를 쪼개보면 거기서 나오는 기본 기저들이 놀랍게도 푸리의 변환에서 쓰는 피아노 건반들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수식으로 델 제곱 2의 ix 승은 마이너스 w 제곱 2의 ix 승 이렇게 나오는 그 부분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 수식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다루는 이 거미줄 같은 이산 그래프 세계에서는 라플라시안 행렬의 고유 벡터가 바로 연속 세계의 푸리의 기저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연결된다는 건가요? 고요 벡터가 프리의 기저 역할을 한다면 네, 라플래시안의 고요값은 그 파동의 주파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군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와, 고요값이 작으면 저주파처럼 완만하게 변하고 고요값이 크면 고주파처럼 데이터가 극단적으로 변하는 거군요. 결국 고요값들이 모여있는 집합 자체가 하나의 주파수 대역, 즉 스펙트럼이니까 이걸 활용해서 궁집화하는 방식을 스펙트럴 클러스터링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네요. 진정한 의미의 아하 모먼트입니다. 수학의 여러 분야가 이렇게 하나로 관통될 때의 희열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 수학적 연결성은 다음 주제인 숨겨진 수학적 엔진 이야기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바로 최적화 알고리즘인 Conjugate Gradient, 즉 CG 알고리즘의 등장입니다. 맞아요. 최적화 얘기로 넘어가 보죠. 제가 읽어보다가 살짝 헷갈렸던 게 CG 알고리즘은 보통 선형방정식을 풀고 최적의 답을 찾을 때 쓰는 거잖아요. 네, 주로 딥러닝이나 물리 시뮬레이션에서 많이 쓰죠.
그런데 이게 앞서 말한 궁지파 용도인 스펙트럴 클러스터링이랑 깊은 유사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용도가 전혀 다른데 어떻게 둘이 묶이는 건가요? 둘이 대놓고 똑같은 계산을 하는 건 아닙니다. CG가 고유값을 직접 계산하려고 돌아가는 알고리즘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CG가 정답을 향해 길을 찾아갈 때 크라일루 부분 공간이라는 아주 특수한 수학적 그림자를 만들어냅니다. 크라일로 부분 공간이요? 네. 쉽게 말해 거대한 행렬을 한 번에 다루기 어려우니 그 행렬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핵심 엑기스 공간을 탐색하는 건데요. 이 공간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CG는 암묵적으로 행렬이 가진 스펙트럼 구조, 즉 고유값의 분포를 철저하게 이용하게 됩니다. 아, 엑기스만 뽑아놓은 공간에서 스펙트럼을 살핀다. 그러면 고유값들이 어떻게 퍼져 있느냐에 따라 CG가 답을 찾는 속도도 확 달라지겠네요? 정확합니다. 그걸 결정하는 게 바로 조건수라는 개념인데요. 가장 큰 주파수와 가장 작은 주파수의 비율입니다. 네, 그 람다맥스 나누기 람다민 그거 말씀이시죠? 맞아요. 이 주파수들이 중구난방으로 퍼져 있지 않고 옹기종기 뭉쳐 있을수록 CG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정답에 수렴합니다. 그래서 계산 전에 미리 주파수들을 좀 뭉쳐놓게 조작하는 프리컨디셔닝이라는 기법이 속도를 끌어올리는 핵심 원리가 된 거죠. 그렇군요. 아,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잖아요. 어떤 거죠? 저도 처음 읽을 때 란크로스 그거 포토샵 같은 데서 이미지 크게 줄이거나 늘릴 때 쓰는 보관법 이름 아닌가? 했거든요. 예전에 그래픽 작업할 때 그 필터를 분명히 본 적이 있거든요. 아주 예리한 관찰이었죠. 많은 분들이 거기서 헷갈려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헝가리의 천재 수학자 코르넬리우스 란코스 한 사람이 만든 두 개의 전혀 다른 알고리즘 사이에서 온 유쾌한 오해입니다. 아, 동명인이 아니라 한 사람이 만든 거라고요? 네, 우리가 포토샵에서 보는 이미지 리샘플링 알고리즘은 그가 1956년에 발표한 거고요. 오늘 우리가 다루는 건 그보다 앞선 1950년에 발표한 대형 희소 행렬의 고유값을 근사해내는 알고리즘입니다. 50년에 나온 그 렌초스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길래 CG와 스펙트럴 클러스터링을 하나로 묶어주는 심장 역할을 한다는 건가요? 이 1950년 알고리즘의 위력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가로 세로 100만 곱하기 100만이라는 데이터가 통통 비어있는 거대한 행렬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100만 곱하기 100만이요. 엄청나게 크네요. 이걸 컴퓨터가 정직하게 다 계산하려면 세워라 내워라 하겠죠. 그런데 렌초스 알고리즘은 아까 말씀드린 크라일로프 공간을 이용해서 이 거대한 행렬을 불과 100번에서 200번 정도의 반복만으로 아주 작고 앙증맞은 3대각 행렬로 압축해버립니다. 네, 100번만요? 비유하자면 100만 권의 책이 있는 거대한 도서관을 전부 뒤지는 대신 핵심 내용만 뽑아내서 딱 100장짜리 요약본 목차로 만들어버리는 마법 같은 기술인 겁니다. 와, 100만 건을 100장으로 요약한다고요? 듣기만 해도 효율이 엄청나네요. 그렇게 요약된 작은 행렬의 고유값을 구하면 원래 100만짜리 행렬의 고유값과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덩어리를 묶어주는 스펙트럴 클러스터링이라 최적의 답을 찾아가는 CG나 그 속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행렬을 기가 막히게 요약하는 렌초스라는 동일한 수학적 엔진이 쿵쾅거리며 뛰고 있다는 뜻입니다. 수학적으로 이렇게 완벽하고 아름다운 심장을 공유하고 있다니 감탄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의 분위기가 확 반전됩니다. 네,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순간이죠. 맞아요. 이렇게 수학적으로 완벽한 CG 알고리즘이 왜 지금 우리가 아는 현대 딥러닝 현장에서는 꽃배기도 안 보이는 걸까요? 요즘 AI 엔지니어들은 다들 SGD나 에뎀 같은 알고리즘만 쓰잖아요. 왜 이 우아한 천재가 왕좌에서 밀려난 건가요? 그 이유는 아주 냉혹하고 현실적입니다. 바로 하드웨어 패러다임의 변화, 좀 더 구체적으로는 GPU의 등장 때문이죠. GPU가 왜요? GPU가 계산을 더 빨리 해주지 않나요? 계산을 빨리 해주긴 하지만 아무리 수학적으로 완벽한 CG 알고리즘이라도 그 태생적인 구조 자체가 GPU와는 상극이었습니다. CG는 계산을 할 때 이전 스텝의 결과가 완벽히 나와야만 다음 스텝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극단적으로 순차적인 성격을 가졌거든요. 아, 앞 스텝이 안 끝나면 뒷 스텝은 그냥 놀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만드는 장인 같달까요? 반면에 GPU는 아시다시피 수천 개의 단순 코어가 동시에 얀산을 때려 부수는 병렬 처리의 끝판왕, 즉 거대한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입니다. 아하, 꼼꼼한 수제화 장인 한 명이 컨베이어 벨트에 앉아있는 수천 명의 노동자를 속도로 이길 수가 없었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파라미터별로 원소 연산을 쪼개서 일거리를 쫙 뿌려줄 수 있는 에뎀 같은 알고리즘이 GPU 공장의 훨씬 찰떡궁합이었던 거죠. 그렇겠네요. 구조적으로 너무 안 맞아요. 게다가 딥러닝 환경 자체가 CG에게는 끔찍한 악몽이었습니다. CG가 그 완벽한 성능을 보장하는 건 수학적으로 모양이 매끄러운 밥그릇 같은 볼록 공간, 즉 컨벡스 공간에서 뿐입니다. 네, 정답이 딱 하나 명확하게 있는 그런 예쁜 지형이요. 그렇죠. 하지만 수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딥러닝의 손실함수 공간은 끝없이 구불구불하고 계곡이 파여있는 험준한 산맥, 즉 비볼록 환경입니다. 온갖 가짜 최소값들과 안장점들이 넘쳐나는 곳에서는 CG의 정교한 나침반이 고장나버리죠.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군요. 게다가 요즘은 데이터가 너무 방대해서 한 번에 다 못 보고 미니 배치로 쪼개서 학습하잖아요. 네, 그게 절정타였습니다. CG는 한번 정확한 방향을 잡으려면 데이터 전체의 디용도를 한눈에 다 봐야 합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조금씩 쪼개서 보는 미니 배치 환경에서는 매번 데이터에 노이즈가 생기게 되고 아, 그 노이즈 때문에 방향이 틀어지나요? 네, 이 노이즈 때문에 CG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켤레 방향이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게다가 수억 개의 파라미터가 가진 그 방향 데이터를 컴퓨터 메모리에 다 저장해 두는 것도 불가능에 가까웠죠. 켤레 방향 데이터를 다 저장하다간 메모리가 먼저 터져버리겠네요. 결론을 내리자면 복잡하고 잡음이 넘치는 현실의 한계를 이겨내지 못한 완벽한 수학 대신에 조금 투박하고 거칠더라도 GPU 위에서 무지막지한 속도로 쌩쌩 돌아가는 충분히 좋은 엔지니어링이 승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엔지니어링이 수학을 이긴 셈이네요. 네, 아주 날카로운 요약입니다. 자, 학습자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패배한 알고리즘의 이야기가 그저 역사책의 한 페이지로 남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타이핑 한 번 치면 쓰는 GPT-4 같은 거대 모델을 한 번 학습시키는데 원자력 발전소 1기가 며칠 동안 생산해야 하는 엄청난 전력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지점입니다. 전문가들의 예측을 종합해보면 2030년경에는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인류 전체 전력 소비량의 8%에서 10%를 먹어치우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와, 10%요? 상상이 안 가는 수치네요. 이미 유럽연합과 미국 등지에서는 AI의 무분별한 전력 사용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무한정 GPU를 갈아놓으며 전기를 쏟아붓는 지금의 AI 학습 패러다임은 머지않아 거대한 물리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상황이 아주 흥미로워집니다. 그렇다면 전력을 아끼는 것, 즉 전력 대비 성능인 전성비가 지상 최대의 과제가 되는 시대가 무조건 온다는 건데 이때 바로 그 옛날에 패배했던 CG 알고리즘이 시대의 구원자로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죠. CG나 LBFGS 같은 알고리즘들은 비록 한 걸음을 내딛는 데 필요한 계산 비용은 크지만 정답에 도달하기까지 필요한 총 걸음수 자체가 애덤 같은 알고리즘에 비해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아, 전체 스텝 수가 적으니까 결국 쓰는 전기도 적어질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만약 전력 규제가 극도로 심해지거나 병렬 연산 칩을 마음껏 꽂아 쓸 수 없는 소형 엣지 AI 환경이라면 어떨까요? 애덤이 수만 번의 스텝을 밟으며 전기를 낭비할 때 CG는 단 몇백 번의 정교한 스텝만으로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험준한 산맥, 비볼록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다행히 최근의 모델 경량화 트렌드나 새로운 정교화 기법들 덕분에 그 험준했던 산맥이 어느 정도 매끄러워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CG의 과거 약점들은 덮어지고 전성비라는 엄청난 강점만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와, 듣고 보니 기술의 역사는 정말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크고 뜨거운 진공관에서 효율적인 트랜지스터로 넘어왔지만 최고급 오디오 앰프에서는 결국 다시 진공관의 따뜻한 소리를 찾게 되잖아요. 컴퓨터 프로세서도 복잡한 CISC 방식과 단순한 RISC 방식 사이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고요. 네, 역사의 반복이죠. 수학적으로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알고리즘은 결국 죽지 않고 에너지 효율이라는 시대적 조건만 맞아떨어지면 언제든지 화려하게 귀환할 수 있다는 이 통찰이 정말 짜릿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과거의 지식을 탐구하고 표면적인 트렌드 너머의 근본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장 현장에서 쓰이지 않는 알고리즘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담긴 수학적 정수와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면 시대의 거대한 패러다임이 뒤집힐 때 남들보다 한 발 먼저 다음 세대의 해답을 꺼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학습자님, 오늘 우리는 데이터를 쪼개고 묶는 그래프 컷과 스펙트럴 클러스터링의 우아한 순수 수학에서 출발해서 거대한 행렬을 100장으로 요약하는 란초스 엔진을 거쳐 GTU라는 현실의 벽을 만나 에담에게 자리를 내어준 CG 알고리즘의 씁쓸한 역사까지 짚어보았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주제를 다뤘네요. 그리고 다가올 2030년에 기후 위기가 어떻게 이 잊혀진 알고리즘들의 르네상스를 불러올 수 있는지까지 그야말로 시공간을 넘나드는 지식의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정말 꽉 찬 탐구였습니다. 이 밀도 높은 대화를 마무리하며 학습자님의 비판적 사고를 한층 더 자극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는 GPU라는 특정 하드웨어의 등장이 어떻게 완벽한 수제화 장인을 밀어내고 공장식 알고리즘을 왕좌에 앉혔는지, 그리고 다가올 에너지 위기가 어떻게 그 옛날 장인을 다시 부를 수 있는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만약 10년 뒤 전력 소모를 극한으로 줄인 뇌구조 모방 뉴로모픽 칩이나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연산 방식을 가진 양자 컴퓨터가 AI의 새로운 표준 하드웨어로 자리 잡게 된다면, 하드웨어 판이 완전히 뒤집히는 거네요. 네, 그때는 과연 기존 인류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기상천외한 수학적 알고리즘이 AI 생태계를 지배하게 될까요? 와, 정말 머리가 핑 도는 매력적인 질문입니다. 하드웨어의 판이 완전히 뒤집히면 알고리즘의 왕자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게 될 테니까요. 네, 분명 상상 그 이상일 겁니다. 학습자님, 오늘 저희가 치열하게 나눈 이 탐구를 통해 평소 가지고 계시던 호기심의 지평이 한 뼘 더 넓고 깊어졌기를 바랍니다. 방금 남겨드린 마지막 질문, 오늘 하루 천천히 곱씹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다음번에도 이렇게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줄 새롭고 통찰력 넘치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